모르겠는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가버리고.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나쁜 짓을 했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꿈과 희망 자체를 실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최고의 지침이요. 조심한 회장님을 기초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업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제 인생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일 피해액 최대 규모의 검은 기록입니다. 2000년대 중반 고속 성장의 신화 이면에 서민들의 불안과 탐욕이 교차하던 시기, 그 틈을 파고들어 무려 4조 원이 넘는 돈을 휩쓸고 수만 명의 인생을 파괴한 희대의 사기극, 바로 조이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자 비극 그 자체입니다. 단지 돈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전 재산을 잃고 가족이 해체되며 끝내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린 3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국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조희팔. 경상북도 영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구의 뒷골목을 전전하며 다단계의 생리를 익힌 그는 번지르르한 언변과 타고난 포커페이스로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첨단 의료기기 사업가였지만 속으로는 공권력의 부패와 서민들의 욕망을 먹고 자란 가장 기만적이고 치명적인 사기꾼의 전형이었습니다. 과연 조희팔은 누구였으며 어떻게 거대한 공권력의 감시망을 농락하며 사상 최악의 사기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미스터리는 수조 원의 돈을 챙긴 채 호련히 사라진 그가 2011년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유족의 발표입니다. 이 죽음은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막대한 은닉 자금을 배경으로 치밀하게 조작된 마지막 위장극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끝나지 않은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 사회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자신감과 함께 단기 고수익을 향한 열망이 팽배했습니다. 조희팔은 바로 이 심리를 간파했습니다. 그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주리부, 부산과 울산, 경남권에서는 주시엔, 대구와 경북권에서는 주첼린 등 지역별로 다른 간판을 교묘하게 내걸고 전국에 걸쳐 무려 수십 개의 법인과 49개소의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사업 모델은 겉보기에 매우 그럴듯했습니다. 의료기기 영렌탈이라는 명칭으로 투자자들이 고가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면 조희팔의 회사가 이를 전국 모텔이나 찜질방 등에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 수입, 즉 월 34%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는 평생 직장 개념이 흔들리던 시대에 노후 대비나 은퇴 후 고정 수입을 원하는 서민층, 특히 노인들과 주부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기, 곧 폰지 사기판지 스킴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료기기 임대 수입은 거의 없었으며 사업은 처음부터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조희팔은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을 떼어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이라고 속여 지급했습니다. 이 돌려막기 수법이 초기에는 약속대로 정확하게 이행되면서 투자자들은 조희팔의 회사를 믿을 만한 투자처로 맹신하게 되었고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의 돈까지 끌어모아 투자했습니다. 이 눈덩이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갔고 결국 조희팔의 사기 제국은 걷잡을 수 없는 괴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조희팔, 그는 애초에 막대한 부를 쌓을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1957년 경상북도 영천의 창녕 조씨 집성촌,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사남 사녀 중 7째로 태어난 그는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홀로 대구로 건너온 10대 시절, 그는 막노동과 냉동식품 도매업소 등 밑바닥 일부터 시작하며 거친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급변하기 시작한 것은 20대에 접어들면서입니다.
도박판을 전전하며 허드렛 일을 하던 그는 자연스레 경상도 최대 폭력 조직인 동성로파의 행동대원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이 시기에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힘의 논리를 체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친형이 일하던 한국 다단계 사업의 원조격인 SMK 숭민코리아에 발을 들이면서 다단계 사업의 생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SMK는 훗날 주수도 등 웬만한 다단계 사기범들이 거쳐갔다고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조이팔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그의 평범한 외모 뒤에 숨겨진 타고난 언변, 사람의 욕망을 정확히 읽어내는 간교함, 그리고 단단한 배포는 다단계 조직을 장악하는 데 최적화된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신을 성공 신화의 아이콘으로 포장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영천의 가난한 청년 조이팔은 이렇게 수많은 서민의 눈물을 양분 삼아 대한민국을 뒤흔들 희대의 사기꾼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조이팔, 이 이름 세 글자는 수많은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파는 듯 했으나 결국 그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탐욕의 상징으로 역사에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그는 교묘한 수법과 치밀한 계획으로 대중의 심리를 조작하며 자신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그가 벌인 사기 행각의 규모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2008년 마침내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밝혀진 피해액은 실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만 약 1조 원,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절규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조이팔 일당은 약 5년여에 걸쳐 무려 3만여 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직적으로 갈취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액만 하더라도 약 4조 원에서 5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단체와 수사 관계자들은 실제 피해액이 8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하며 이 사기극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금액은 한국 사기 사건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단연코 최대 규모의 피해액으로 그 어떤 사기 사건도 조이팔 사건의 피해 규모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는 사상 초유의 규모로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액은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좌절하고 무너진 수많은 개인의 삶과 가족의 비극,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사슬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통곡과 절규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끔찍한 사기극의 피해자 구성이었습니다. 조이팔은 의료기기 대여 사업이라는 그럴듯하고 합법적으로 보이는 명분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의료기기를 마치 실제처럼 홍보하며 이를 대여하면 월 3%에서 최대 10%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고수익의 달콤한 유혹에 가장 취약했던 사람들은 바로 서민층, 노인, 그리고 가정주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거나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 혹은 평범한 행복을 바라는 소박한 꿈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몽땅 털어넣었습니다. 혹자는 자녀들의 결혼 자금을 위해, 또 다른 이는 정년퇴직 후 받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을 조이팔에게 맡겼습니다. 이들의 간절함과 순진한 믿음은 조이팔의 교활한 탐욕 앞에서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허황된 약속에 속아, 혹은 이미 투자한 원금이라도 회수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가족과 친척, 가까운 지인들의 돈까지 끌어다 쓰는 비극적인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그 결과 조이팔 사건의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경제적 파산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신과 불화, 그리고 인간관계의 파괴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부부 사이에 돈 문제로 인한 불신이 깊어지고 혈육인 가족 간에도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으며,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와 지인들 사이의 우정은 돈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이웃 간의 정은 사라지고 차가운 불신만이 남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전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린 더욱 가슴 저미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유가족이 조희팔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깊은 상실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이 또다시 희대의 사기극에 휘말려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사랑하는 딸을 한순간에 잃은 한 할머니는 국가로부터 참사보상금 2억 4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보상금은 할머니에게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의 마지막 흔적이자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끊을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응축된 증표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돈으로 조금이나마 상실감을 치유하고 남은 생을 힘겹게 버텨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욱 잔인하게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친구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이 소중하고 의미 깊은 보상금 2억 4천만 원 전부를 조희팔 일당에게 투자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조금이나마 삶의 희망을 찾고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보내려 했던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은 조희팔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사기 행각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평생의 한과 딸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보상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할머니는 엄청난 충격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할머니의 남편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겪은 이중의 비극과 투자 피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4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내의 투자 피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 남편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며 비탄에 잠겼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의 피해 사례는 조희팔 사건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이미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던 이들의 삶에 또다시 씻을 수 없는 너무나 잔인한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조희팔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것 이상의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하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투자자들은 극심한 절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을 탓하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그리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환상에 속아 평생을 모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밤잠을 설치고 식음을 전폐하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10여 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조희팔의 사기극이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니라 수많은 가정과 개인의 행복한 삶을 산산조각 내고 우리 사회 전체에 깊고 아픈 상처를 남긴 대규모 사회 재난과 다름없었음을 증명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사람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잔혹함에 우리는 다시금 경악하게 됩니다. 조희팔의 탐욕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그들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조희팔 사건이 단지 한 명의 희대 사기꾼에 의해 저질러진 단순 범죄로만 치부될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희팔은 자신의 사기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공권력의 핵심부를 향해 대규모의 검은 돈을 살포했습니다. 드러난 사실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조희팔은 검찰, 경찰, 심지어 법무부 교정본부 등 수사 및 사법 관련 기관의 공직자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뇌물을 조직적으로 건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건 초기 피해자들의 신고와 고발이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의도적으로 지지부진했고 조희팔의 사업체는 한동안 법의 심판을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대구경찰청의 경찰관과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등 유착 관계의 일부가 밝혀지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빙산의 일각이라 주장했습니다. 결국 공권력의 묵인과 비호 아래
조이팔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유유히 도주할 결정적인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패가 수많은 서민을 희생양으로 만든 희대의 사기 사건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근본부터 뒤흔들었으면 사건 해결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킨 가장 어두운 단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폰지 사기는 인간이 유한한 이상 필연적으로 붕괴할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줄어들고 수익금 지급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조이팔은 자신의 거짓말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미 치밀하게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시점까지 소요 기간을 예측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실시하는 등 냉혹한 계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2008년 10월 조이팔은 폭탄이 터지기 직전 회사 전산망을 완전히 파괴한 뒤 현금화해둔 막대한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그를 수배했지만 조이팔은 이미 모든 추적을 비웃듯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2008년 12월 9일 수사망이 좁혀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충청남도 태안군 마건포항에서 초라한 어선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항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해경은 그의 밀항 시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이팔은 막대한 뇌물로 확보한 안전 통로를 이용해 공권력의 감시망을 뚫고 유유히 중국으로 사라졌고, 그가 사라진 뒤에야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4조 원대 사기극에 휘말렸음을 깨닫고 절규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조이팔의 도주 이후 이 사건을 둘러싼 가장 크고 미스터리한 핵심은 바로 그의 사망 여부입니다. 2008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조이팔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어린 돈을 가지고 호련히 중국으로 밀항했습니다. 그렇게 세간에서 그의 이름이 잊히는 듯 했지만 3년 후 그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다시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조이팔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그의 유족을 통해 국내에 전해진 것이죠. 자, 관을 둘러싸고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고인이 훤히 들여다 보이죠. 당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조이팔 씨입니다. 지난 2012년 조 씨를 추적하던 경찰이 이 동영상을 발견하면서 조 씨가 이미 2011년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 식사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심지어 이 사망을 증명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촬영해왔다는 장례식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드디어 이 악마 같은 사기꾼의 최후를 확인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도감은 잠시, 영상은 이내 수많은 의혹과 논란만을 낳았고 조이팔 사망 진위 논란에 거대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은 진실을 담고 있었을까요? 장례식 영상은 조이팔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고인의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투명한 관 뚜껑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서양의 장례 문화에서는 흔한 방식이지만 시신을 공개하지 않는 한국의 일반적인 장례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도피 중인 거물 범죄자의 장례식에서 고인의 얼굴을 대중에게 공개하듯이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마치 이 사람이 조이팔이 맞다고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듯한 연출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조문객들이 고개를 숙인 채 슬퍼하는 모습 역시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연출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정갈하고 통제된 움직임 속에서 비현실적인 애도가 느껴졌달까요? 당시 영상 전문가들은 이 영상을 두고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자연스러운 추모의 장면이라기보다는 미리 기획된 연극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죽은 이의 얼굴을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거액을 사기치고 도망친 이의 장례식이 그토록 평화롭고 정돈될 수 있었을까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조이팔이 살아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이 영상이야말로
그의 생존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사망을 위장하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망 날짜에 대한 혼란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처음 유족이 알린 사망 날짜는 12월 19일이었지만 이후 언론과 수사기관을 통해 11월 18일, 11월 24일, 12월 18일, 12월 21일 등 무려 5개의 다른 날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망 날짜는 고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것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사망 발표 자체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더욱이 중국 현지에서 발행되었다는 사망 증명서에는 중국 공안 당국의 공식적인 인증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발행된 공문서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정부 기관의 직인이 없다는 점은 이 서류 자체가 위조되었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쳤다면 분명하게 존재했어야 할 증거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있거나 조작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조희팔의 사망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마치 진실을 숨기려는 거대한 손길이 존재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사망 진위를 둘러싼 의혹은 유골 DNA 감정 시도마저 실패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유골이 화장되어 심하게 손상된 탓에 DNA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버린 것은 조희팔의 죽음이 완전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모든 증거들이 그를 죽은 사람으로 확정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피해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유골의 상태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DNA 추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조희팔이 정말 죽었다면 그의 유골을 통해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을 텐데 그마저도 좌절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은 더욱 깊은 좌절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의혹들은 당시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간부의 행보와 맞물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간부 중 일부가 사건 종결, 이후 권력 핵심부에 포진하는 등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망이 아닌 사기꾼의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위장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유착 의혹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조희팔의 사망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개입된 계획적인 사건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조희팔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목격담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그를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심지어 그는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생존 목격담은 그의 사망 발표를 더욱 허위로 만들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희미한 희망과 동시에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결과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와 술을 마신 후 호텔에서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고 2016년 6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또한 2012년 5월 조희팔 사망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유족이 공개한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사망 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발표들은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의심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조희팔이 살아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를 찾아내기 위한 추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와 같은 피해자 모임은 조희팔의 생존을 시사하는 여러 징후가 있다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희팔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불신의 벽에 부딪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조희팔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은 무려 8,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거나 여전히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조희팔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사망이 아닌 자신들의 돈과 희망, 그리고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의 끝이자 동시에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그의 사망 논란은 공식적으로는 검찰의 사망 결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의혹과 피해자들의 생존 주장이 엇갈리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조희팔의 사망은 진실이 아닌 수조 원의 돈과 함께 사라지기 위한 완전 범죄의 수단이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은 이 사건을 끝없이 미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조희팔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검찰까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범죄 전문가들은 조희팔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가 도주하면서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자금력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산은 그가 새로운 신분으로 전 세계 어디든 은신처를 마련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그의 사망 조작 의혹 이후에도 중국 현지에서는 그를 봤다는 목격담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조희팔이 단골로 다니던 골프장에서는 사망 이후에도 이용한 기록이 확인되는 등 생존의 무게를 싣는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등 전문가들은 조희팔이 중국에서 신분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적은 제3국, 특히 중남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지역은 범죄 조직의 영향력이 강하고 막대한 자금이 기업 투자를 가장하여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조희팔의 은신처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만약 조희팔이 살아있다면 현재 2025년 기준 68세의 고령이지만 그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절규를 외면한 채 어딘가에서 성공한 완전 범죄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지배적입니다. 그의 생존 여부는 현재 이 사건의 영원히 풀리지 않는 블랙 미스터리입니다. 조희팔의 사망 진위 논란으로 사건이 미궁에 빠져있던 2015년 인기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조희팔의 생존 가능성과 도피 행적을 심층적으로 추적하면서 사건은 다시금 수면 위로 급부상했습니다. 당시 방송에는 표창원 전 교수가 직접 조희팔의 장례식 영상을 재현하며 조작 가능성을 상세히 지적했고 중국 현지에서의 목격담과 수상한 정황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이 방송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지 단 하루 만인 2015년 10월 11일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토착되었습니다. 조희팔 조직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행정부사장이었던 최측근 강태용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입니다. 강태용은 도피 7년 만에 붙잡혔으며 이는 조희팔의 생사 여부를 규명할 핵심 인물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강태용은 2015년 12월 한국으로 송환되어 법의 심판대에 섰고 결국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과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받으며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2인자가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조희팔의 조카 등 핵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미스터리한 일들이 발생했고 정작 주범인 조희팔 본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로 남아 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희팔의 생존을 전제로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2016년 6월 28일 돌연 조희팔의 사망이 확실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조희팔은 죽었다고 발표하며 사건을 매듭지었지만 이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6월 DNA 감정 실패와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장례식 영상을 바탕으로 한 공식 발표에 대해 피해자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스스로 음모론을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희팔과 연루되었다고 증언된 고위직 검경 간부나 기타 정치권에 대한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향하자 피해자들은 공권력이 거대 사기꾼의 뒤를 봐주고 진실을 덮었다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찰의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생존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여전히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등
피해자 모임을 통해 조희팔의 생존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주범의 처벌은커녕 진실 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의 책임 회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비판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조희팔 사건의 해결을 가로막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공권력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특히 조희팔이 2008년 12월 9일 태안군 마검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해경이 조희팔의 밀항 시도에 대한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적절한 검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놓쳤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2024년 6월 조희팔 사건 피해자 90명은 해경의 중대한 과실, 즉 검거 실패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범죄자 검거라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희팔을 놓쳤고, 이로 인해 수조 원의 피해 회복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희팔을 검거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조희팔의 도주를 막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했던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큰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조희팔이 어떻게 감시망을 뚫고 유유히 도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공권력의 책임과 직무유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조희팔 사건은 주범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변의 핵심 인물들과 피해자를 대변하는 인물들로 얽혀 복잡한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범 조희팔 4조 5조 원대 사기극의 설계자이자 총책임자. 타고난 기만술로 수많은 서민을 현혹하고 공직자 로비를 통해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중국으로 밀항한 후 2011년 사망 발표가 있었으나 막대한 은닉 자금을 배경으로 한 사망 위장설이 압도적이면 그의 생존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인자 및 최측근 강태용 조희팔의 다단계 회사에서 행정부사장을 맡았던 실질적인 이인자입니다. 조희팔의 사기 범죄를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실행하는 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2015년 중국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음으로써 조희팔 일당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진술은 조희팔의 생사 여부를 규명할 핵심 단서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생존 여부를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 대변인 김상전 바실련 대표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의 모임인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바실련의 대표입니다. 검찰의 사망 확정 및 공소권 없음 결정에 맞서 조희팔의 생존을 강력히 주장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과 국가 책임 추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팔 일당이 다단계 사기 행각을 통해 취한 범죄 수익은 무려 2,9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추정 피해액인 4조 5조 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일 뿐이지만 이마저도 피해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과정은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대구지검이 추징, 보관 중이던 범죄 피해 재산 3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조 원에 달하는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에 불과한 0.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원에 공탁된 범죄 수익금 710억 원마저도 피해자들 간의 복잡한 법정 다툼으로 인해 수년째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 개인별 투자 금액과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이 막대한 금액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과정이 지난하게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주범은 사라지고 공권력은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은 남은 범죄 수익을 두고 또다시 싸워야 하는 이 현실은 조희팔 사건이 남긴 고통의 굴레가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돈을 잃은 시점에서 멈추지 않고 회복의 과정에서조차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팔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탐욕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뼈아픈 교훈과 함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극단적으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금융 지식의 부재와 한탕주의에 대한 경계심 부족으로 비이성적인 고수익률에 현혹되었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쉽게 전 재산을 맡기는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공직사회의 구조적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조희팔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건넨 막대한 뇌물은 법의 심판대를 무력화시켰고, 희대의 범죄자가 감시망을 뚫고 도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부패가 단순한 비리를 넘어 수많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독소임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대규모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피해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아픈 기록이기도 합니다. 주범의 처벌 부재, 미미한 피해 회복, 그리고 국가의 책임 회피는 사회 시스템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조희팔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지만, 동시에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탐욕과 부패를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값비싼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조희팔 사건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충격과 미스터리, 그리고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은 곧바로 대중문화 창작자들의 주요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뉴스 속 범죄 기사가 아니라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극적인 서사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규모 금융 사기와 그 뒤에 숨겨진 권력 카르텔을 다룬 영화들은 조희팔 사건에서 핵심적인 영감을 얻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병헌이 희대의 사기꾼을 연기한 영화 마스터와 현빈이 사기꾼을 잡는 꾼으로 등장하는 영화 꾼은 조희팔의 사기 수법과 도주 그리고 추격 과정을 모티브로 삼아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미끼 등도 조희팔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잠적한 사기범을 둘러싼 끝나지 않는 진실 공방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중들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거대하고 미스터리한지, 그리고 현실 속에서 탐욕과 부패가 어떻게 수많은 삶을 파괴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것이 알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이, 알쓸범잡이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사건의 전말과 생존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조희팔 사건이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사회적 관심사임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사기 역사의 오점을 넘어 대중문화 속에서 탐욕과 비리의 상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조희팔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없음 종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의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수조 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주범의 생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로 남아있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의 미미함과 국가의 책임론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수조 원의 피해액에 비해 환수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며, 법원에 묶여있는 수백억 원의 수익금마저 피해자 간의 복잡한 분배 문제로 발이 묶여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거리와 법정에서 정의 구현과 국가의 책임 인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조리와 부패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입니다. 조희팔 사건은 우리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금융 사기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조희팔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의 탐욕과 부패가 어떻게 수많은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정한 해답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희팔이 구축했던 다단계 조직은 그 규모와 치밀한 면에서 가히 악랄했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이는 조희팔이 다단계 사업의 원조격인 SMK에서 익힌 지식을 극도로 악용한 결과였습니다.
조희팔의 시스템에서 수많은 하위 판매원과 투자자들은 상위 판매원들에게 끊임없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야만 자신이 투자한 원금과 약속된 수익금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즉, 뒷사람의 돈이 곧 앞사람의 수익이 되는 폰지 사기의 생명 유지 장치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이 멈추는 순간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었고, 그 막대한 피해는 조직의 가장 하단에 있는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서민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조희팔은 이러한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하여 자신만의 막대한 부를 쌓는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현란한 말솜씨와 성공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자극하는 전략은 많은 이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달콤한 수익에 현혹되어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투자를 서슴지 않았고, 결국 조희팔이라는 거대한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어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조희팔 사건은 다단계와 폰지 사기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사기극이 절정에 달했을 때 조희팔은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통해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은밀하게 거액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인 뇌물 살포를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로비는 조희팔에게 법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은밀하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그의 뒤를 봐주거나 혹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도주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초기 수사가 미진했고 심지어 조희팔의 도주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은 바로 이러한 공권력 내부의 부패와 유착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의 부패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고, 피해자들의 절망을 깊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른바 조희팔 게이트는 단순한 금융 사기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비리와 공권력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조희팔은 결국 법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사기 행각을 더욱 대담하게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희팔이 수사망을 뚫고 중국으로 밀항하는 과정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는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지고 검거가 임박했던 2008년 12월 9일 충청남도 태안군 마검포항에서 초라한 어선을 타고 유유히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가장 큰 의혹은 당시 해양경찰청이 조희팔의 밀항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이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해경이 결정적인 순간에 직무유기를 했거나 심지어는 뇌물로 인해 그의 도주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의혹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사기범이 국가의 감시망을 뚫고 버젓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희팔의 도주 성공은 공권력의 무능력 또는 부패가 초래한 명백한 실패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희팔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우리 사회의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뼈아픈 경종을 울렸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원금 보장과 연 3,040% 이상의 고수익이라는 비현실적인 약속에 쉽게 현혹되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금융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수익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다는 과도한 욕망과 금융 지식의 부재로 인해 이성을 잃었습니다. 특히 늙음하게 고정된 수입을 얻고자 했던 노인층이나 가정주부들은 조희팔이 내세운 첨단 의료기기 임대 사업이라는 그럴듯한 외피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사업의 실체나 회사의 재정 상태를 검증하려 하기보다는 당장의 달콤한 수익과 홍보에 협조하던 유명인사들에 대한 맹신에 의존했습니다. 이처럼 조희팔 사건은 단기 고수익은 곧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장 기본적인 금융 원칙을 무시했을 때 개인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금융 지식의 부족과 한탕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했던 것이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을 절실히 드러냈습니다.